안녕하십니까,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다 보면 한국의 규제나 또는 투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분들도 많이 상담해 보았고요. 또 해외 본사를 직접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사실상 지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될 때 어떻게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되는지, 또 한국에서 이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현지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그리고 지사의 설립 시의 신고, 그리고 사후 관리, 또 체크리스트, 정부 간 협정이나 해외 투자 시 유의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서 발간한 해외 투자 진출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설립 절차와 방법입니다. 현지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현지 법인은 외국환 거래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지 해당국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체를 말합니다. 즉 현지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요.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현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고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해외 지사는 어떤 것이냐? 현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 조직을 세워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영업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해외 지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지사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지사는 해외 지점과 해외 사무소로 나뉘는데요. 해외 지점은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해외 사무소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는 이런 해외 지사는 우리나라 법과 여러 가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본사와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현지 법인과 지사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는 현지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따른 한국 본사는 유한 책임을 줍니다. 즉 현지 법인과 별도의 법인격으로 취급되고 제한적인 책임만 지게 됩니다. 만약 현지에서 어떤 현지 법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현지법에 의해서 현지 법인과 그 임직원이 처벌을 받겠는데요. 본사는 주주로서 또 사실상의 어떤 현지 법인을 컨트롤하는 그런 주체로서 공범 관계 또는 명시적인 지시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외 지사는 한국 본사의 책임이 무한 책임입니다. 즉 한국 본사와 동일한 조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현지법의 적용을 한국 본사가 그대로 지게 됩니다. 재판관할도 현지 법인은 현지 법인의 소재국이고요. 해외 지사는 원칙적으로는 이 한국 본사의 소재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자국의 법적 관할 내에서 해외 법인이 해외 지사를 세워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연락 활동 등을 할 때 자국법을 확장해서 적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판관할은 한국 본사의 법을 적용받겠지만 예외적으로 현지법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현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한국 본사에서 투자 자금을 보내거나 또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식으로 현지 법인은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지사는 거기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본사가 그 자금 조달에 책임을 지고 또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법인격이 없는 해외 지사, 지점과 또 연락사무소 등은 현지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면서 법인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만약에 어떤 소득을 올렸을 때 현지 법인은 당연히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현지 법인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요. 반면 해외 지사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 지점은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종종 연락사무소를 세워놓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한국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이익은 한국 본사가 가져가고 현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현지의 세무당국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서 그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지법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납부 의무는 당연히 한국 본사가 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미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사후에 현지법에 의해서 현지 과세당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또는 원치 않는 이중과세, 이중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세법적으로는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Permanent Entity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그런 사례를 보는데요.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단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영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을 영입해서 임명을 하고 그분이 여기저기 타진을 하고 다니면서 언론 활동, 인터뷰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이미 지사장이라고 밝히고 이미 뭐 올해 매출을 올렸다느니 계약을 체결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좀 자신들의 활동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현지 한국에서의 활동에 의해서 영업을 올린 것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한국의 국세청은 그러한 활동에 관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한국의 지사 오피스를 연락사무소가 아닌 영업에 관한 지점, 즉 해외 지점으로 인정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본사의 활동에 의해서 본사가 글로벌하게 마케팅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법인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해외 지점을 설립할 때에는 또 현지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했을 때 마치 해외 지점을 설립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지사 또는 지점을 세워서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자 단계 그리고 외국환 은행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투자하는 이 한국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 준비 단계, 사업 구체화 단계, 그리고 사업 추진 단계로 나눠서 각각 외국환 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고 해외 지사를 세워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철저히 해야 되는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겠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해외 투자를 실시해야 되고요. 이 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투자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신고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신규 사업 신고, 그리고 내용 변경 신고, 그리고 회수 신고, 청산 보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의 목적물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급 수단에 의한 현금 외화의 이동이지요. 그리고 어떤 이익 보유금이 발생했을 때 이익 보유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본재 등도 함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화증권을 취득했거나 외화 대부채권을 취득했거나 또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사업을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송금하게 될 때에는 다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례별로 직접 투자 신고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 외국한은행 이렇게 각각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자가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한은행은 신고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신고 대상 사업인지 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인지를 살펴보고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요건을 심사할 때는 또 투자자 적격이 있는지 투자 방법별 요건 등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앞에 신고가 처리됐음을 통지해 주고요. 그리고 투자 자금을 송금한 후에 다시 신고기관에 투자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을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사후관리는 관련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런 보고의 내용에는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엔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또 송금 투자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만약에 이러한 해외 법인을 청산하게 됐다면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 등 다양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한 거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단계적으로 많은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화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당연히 외국한 거래법 등에 있는 행정처분 또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는데요. 보고 의무, 신고 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재가 다르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행정처분이 돼서 외국한 투자를 심지어는 못하게 하는 처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한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투자 사업을 영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관련해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형사처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지사의 경우에 해외 지사를 설치하는 것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비금융기관이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전자금융업자 또는 기존의 금융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철저히 신고를 하는 규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지점 설치와 해외 사무소 설치는 이제 나누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지사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되고요.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서 종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지사에 관해서 사후 관리 보고서를 역시 또 외국한 은행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설치를 완료했다든지 또는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신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지사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요.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경유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로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니라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직접 법인이나 지점 연락상으로 설치하든지 간에 모두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국내에 비해서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황과는 잘 다른 상황이고 그쪽의 문화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스타트업이 법인을 세울 때는 현지에서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현지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업 모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게 법제도나 문화, 언어, 또 경제 여건, 산업 발달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또 제한된 입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 진출 전에 꼼꼼히 그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잘 마련해서 임직원들이 함께 현지 상황도 직접 점검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잘 채워나가고 최종적인 해외 진출 결정까지 이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잘 채워나왔다면 모르겠을 때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실제 현지에 진출하는 경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잘 준비해서 꼼꼼히 조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체크리스트 준비와 점검 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큰 상황,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을 접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인데요. 투자 자금을 한국에서 받아서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이 투자 자금을 어떤 환경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특히 그 해당 국가의 내수 시장이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려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현지 시장에서 직접 공급을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현지에서는 생산만 하고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생산을 하려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직접 고객들을 확보하는 마케팅 활동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동원해서 현지에서 제조를 해내는 즉 기술 확보가 목적인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하려는 것이 목적인지도 이 투자 환경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현지 국가에서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경제적인 성장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정책이 어떠한지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경제권은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는 있으되 나중에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의외의 어떤 법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세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특히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 법인세와 관련한 세금들이 얼마나 한국에 비해서 과다한지 적은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지국의 경제 상황이 성장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경기 하락기에 있는 그런 경제권에서도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경제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경제권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언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내수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면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권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진출 사업과 이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이미 한물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해당국에 진출한다 한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경쟁업종이나 유사업종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것이 쉽지 않을 때는 경쟁업체 또는 유사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를 접촉해서 사업을 진출할 때 어떤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는 코트라 등 관련 기관에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우리 여러 가지 무역을 진흥하는 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에서도 현재 시장 조사를 해서 정보를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한데, 스타트업이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의 어떤 대리인을 고용한다 할지라도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지 정보를 쉽게 입수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실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지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조세 제도를 두 번째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시장 환경을 잘 살펴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 다음으로 연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세 제도가 너무나 가혹하게 돼 있거나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없는 경우라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조세 제도는 나라마다 많이 상이하고 세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장 전문가인 현지의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전개했을 경우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제도 다음에는 법인 형태를 어떻게 설립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식회사를 세우고 있어서 유한회사 등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한회사나 또는 개인 회사도 많이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에 관한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투자 환경과 진출 사업 환경, 그리고 판매나 유통 활동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상세히 표시해 두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장 입지 투자 또는 부품과 같이 실제 하드웨어를 생산, 제조,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노무나 제조, 운전자금의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노동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지의 노무 관련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굉장히 경성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에는 실제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나라도 있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노동자의 해고가 어려운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적어서 그 초과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의 노동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에 관해서 적법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라는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행동도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법적인 권리를 다시 찾으려는 경우가 있고요.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대개 어느 나라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현지인을 일정 비율 강제로 고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걸 깜빡 잊고 고용하지 않았다가는 역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동관계 문제는 일정한 주식의 분배 문제와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스톡옵션 제도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근로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투자 정보를 조사할 때 유의점은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와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고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체크리스트는 표준적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투자할 품목 또는 생산할 제품 또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잘 변용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간 투자 협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투자 보장 협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 대우, 최외국 대우의 보장, 또 적법한 수용이나 그에 대한 보상, 또 투자의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투자 분쟁 발생 시 그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협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 소송을 낼 수도 있고요.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니만큼 이런 투자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투자보장 협정을 잘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도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로도 많이 진출하고 남미로도 진출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나라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회보장협정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또 한국인이 해당 현지국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법인의 근로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현지 법에 따라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가입했더라도 현지에서 다시 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파견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한국에서 납부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는 상호 면제해주고 있는지, 또 그 가입 기간을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가입한 연금 기간을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해 주는지가 바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면, 협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지에서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수혜 기간에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급 기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정이 잘 체결되어 있는지를 역시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마련이 된 나라의 가급적 투자를 통한 진출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협정 중에 하나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는 협정입니다. 거주지국은 납세자의 본국입니다. 그리고 원천지국은 투자 유치국 또는 소득 발생지국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 국세당국이든 자국의 법적 관할 안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과세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거주지국,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 한국국세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상호 무역 진출을 활발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납세자의 본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습니다만 소득별로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다시 납세자의 본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거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1대1로
체결하고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제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원천지구에서 제한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소득 또는 고정사업장에 기록된 사업이윤, 이런 것들은 원천지구에서 현지에서 제한 없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보통 협정에 들어있고요. 예술가나 체육인 소득 등 인적 소득에 대해서는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원천지구에서 과세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소득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돌아온 다음에 한국에서, 즉 거주지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현지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는 그 해당국, 원천지국에서 증세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약간 넘어가서 현지에서 나중에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체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탈세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그 해당국에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아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마다 조약을 체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약마다 과세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득별로 해당 조약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외 투자를 통해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양하게 환경 등을 조사하고 또 법 제도도 조사해서 시장 조사를 먼저 철저하게 거친 다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종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기준으로 마련된 이런 체크리스트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사업 업종이 특이하다는 것만 빼고 나면 회사로서 또 고용관계로서 또 이런 과세 조약과 관련한 사회보장 협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은 스타트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기 사업의 특유한 시장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투자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또 감으로 또는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출을 결정하다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먼저 유통망 또는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과 또 이것을 일일이 배송할 수 있는 어떤 물류까지 고려한 유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물론 온라인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을 통한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현지에서 당연히 이 앱의 설치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미디어들이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든지 특정한 독점 상태가 발생해 있다든지 현지에서 경쟁 사업자가 강력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진출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막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망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계약서를 철저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저도 그런 많이 요청을 받는데 어디 뭐 샘플 계약서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고쳐갖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고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다르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도 다른 이런 것이 많게 마련인데 다른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제목만 비슷하다고 해서 가져다가 계약 당사자만 바꿔갖고 체결을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이 계약의 문장은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른 샘플을 가져다가 우리 계약 상황에 맞게 고친답시고 조금 고쳐 나가다 보면 원래 계약 문장이 의도하는 명확성이 훼손되고 이상한 문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지고 막연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사업은 굉장히 큰 법률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사실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특히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 계약서의 문장은 정말 큰 손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도구로 변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 여러 가지 현지 투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또 협력업체, 서드파티와 관련한 계약서들은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물론 현지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계약서인 만큼 현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법률가가 아닌 이상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지 변호사와 직접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회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법률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데 게다가 영어로까지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중 언어 장애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변호사가 보내오는 어떤 설명이나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부분을 놓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로펌과 적절한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현지 변호사의 컨트롤은 한국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법률 비용을 들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현지 변호사 비용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한국 변호사의 비용은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게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톡옵션 제도를 잘 이용해서 변호사와 함께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동반자로서 이런 법률 검토를 받아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동을 먼저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자의 반대말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후에 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장은 가동되기 시작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충분한 검토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에 먼저 공장 가동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준비 없이 공장을 가동한다는 얘기는 벌써 고객들에게, 엔드 유저들에게 벌써 납품을 약속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공장 생산에 몇 달 후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고객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고 바로 이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상 엄청난 페널티가 발생하게 돼서 특히 아직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인 진출 초기에 큰 손해를 보고 회사를 철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 자금이 여유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공장 가동과 같이 수많은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은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공장을 가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와 현지 법인, 자회사이죠. 사이에 당연히 자본이익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기타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현지 법인이 라이센싱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거래를 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오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래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거래 기준을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지 않게 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본사와 현지 법인 간에 이전 가격 문제가 생기게 돼서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 현지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 임직원이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특히 현지 근로자들은 한국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이것이 사업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 근로 문화가 좀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한국식 근로 문화는 현지에서는 굉장히 기피 대상이거나 또는 현지법 위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문화를 가급적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신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 직접 진출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